지난 월요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회찬 의원, 오늘 마지막으로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정의당장에서 국회장으로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이 승격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노회찬 의원을 보내는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서 노회찬 의원님을 떠나보내는 연결사를 읽고 있는 것입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약자와 노동자, 서민의 버팀목이 돼주셨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이제 평생을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부디 영면하소서. 노동자와 서민의 번 노회찬 의원을 보내는 또 추모하는 마음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인관계 SBS 논설위원과 함께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과연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앞으로 노회찬 의원이 가고 난 뒤에 우리의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슬픈 장면입니다. 오늘 연결식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벌써 닷새가 지났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깜짝 놀랄 정도로 모두가 다 아주 충격에 빠질 큰 뉴스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투신이었는데 5일장 마치고 오늘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열렸습니다. 9시에 그동안 있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인이 있었고요. 10시부터 국회에서 그동안에 그쪽에서 삼선하면서 몸을 담았던 국회에서 마지막 가는 길을 저렇게 지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추모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그동안 근무를 했던 의원회관 510호에 가서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그리고 정의당 당사를 들러서 지금은 서울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잠시 뒤에 이제 오후 4시 30분에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모란공원은 김근태 전 의원, 전태일 열사 등 노동운동가들 묻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회찬 의원 이제 영면에 들어가게 될 텐데 외롭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위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 그쪽으로 가시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어떤 민주주의와 진보를 추구했던 분들이 다 거기 계시니까 외롭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란공원은 청계천에서 이 소위 봉제 노동자로 굉장히 악조건에서 활동했던 전태일 열사가 그 당시에 분신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선을 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등등의 그 메시지를 남겼고, 그 전태일 평전을 썼던 인권 변호사 조용래 변호사님, 그분도 거기 계시고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김근태 의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거기 계셔서 이 좋은 세상으로 가셨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외롭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오늘 연결식을 통해서 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으면서 노회찬 의원이 추구했던 어떤 정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공인으로서 정말 헌신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어떤 진영과 이념, 여야를 떠나서 어떤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 또 일반 국민들이 많이 소위 추모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잘 좀 확산이 돼가지고 좀 더 여야는 여야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많은 시민들 노회찬 의원을 먼발치서 봤거나 혹은 텔레비전에서 본 게 전부였거나 아예 만나본 적도 없던 일반 시민들도 빈소를 찾아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인을 추모했던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의원은 가장 정치인을 닮지 않은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보통 국회에 입성을 하면 이른바 이제 배지를 달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있었던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을 닮아가기 마련인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을 닮지 않고 서민을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회찬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기억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진보 정치인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사실 이념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정치인으로 제대로 커가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정치인의 모습들을 보여줬고 진보 정치를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사회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런 정치인이 마지막에 자기가 약속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끄러움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떠난 모습에 많은 분들한테 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연결식 장면 보다 보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연결식 때 고인의 영정을 든 분이 누군가 했더니 노회찬 의원의 비서실장,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보냈던 지금은 또 다른 분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조카가 아닐까. 장조카 분인가요? 예, 노선덕 그런 것 씨인가요? 같습니다. 좀 이따 연결식 때 유족을 대표해서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말도 전했는데, 처음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올 때 영정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종철 비서실장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 노회찬 의원을 좀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진보 정치인의 이중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김종철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유한국당에 4천만 원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하지만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정말 욕을 하고 싶지만 상중이어서 참는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던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결식장에서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진보 정치의 꿈을 키워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진보 정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던 노회찬 의원의 동료 정치인들의 마지막 보내는 인사의 말,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조문객을 맞으면 그들의 신발을 내내 보게 됩니다. 낡고 다른 구두를 신고 다닌 대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저께 멋지고 세련된 구두 한 켤레를 대표님 영전 앞에 두고 갔습니다. 대표님이 신으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 저런 구두 한 켤레 못 사드린 게 내내 어기 막혀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번뇌의 나날을 날밤을 지샜을 우리 대표님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대표님이 나는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노회찬 없는 정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대표님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네, 제가 연결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제 있었던 추도식 때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인사의 말 드리는 장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오늘 연결식장에서도 의미 있는 말들, 노회찬 의원을 보내는 마지막 인사의 말을 전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인사말들 하셨습니까? 이제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는데 같이 일했던 것이 이제 노회찬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정미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보 정치의 새로움을 이제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 처음에는 노회찬이 없는 진보 정당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결론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 세브란스 병원을 빈소를 조문한 시민들이 3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네. 전국적으로는 7만 2천 명. 단순히 이게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이념, 여야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추모를 하면서 이제 진보 정치의 아이콘이라기보다도 좋은 정치의 아이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는 애도가 이어졌다는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오늘 연결식, 하루 전이었던 어제는 추도식이 있었고요. 노회찬 의원의 유족을 대표해서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큰 조카가 오늘 연결식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고민이 있어 큰아버지께 조언을 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 당장 알 수 없을 때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라.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은 그 큰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만 앞섭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 질문하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도 많은데 마치 제 삶의 이정표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예, 보통 유족 하면은 가족이 나와서 인사말을 해야 될 텐데 큰 조카분이 나오셨는데 네, 노회찬 의원은 올해 62살인데도 이제 자녀가 없어서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노회찬 의원이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아내가 또 2살이 또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못 갖게 되고 그래서 입양이라도 하려고 했으나 입양을 하려면 이 경제 사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입양조차 안 됐다 하는 것을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없는 그 사연에 대해서 오히려 참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 또 그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하늘이 다 주시는 건 아니고 더욱 열심히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라 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살았다 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노회찬 의원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저랑 특별히 많은 관계를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노회찬 의원하고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언론에서 잘 짚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어떤 부분입니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주로 구로에서 노동운동을 이제 했던 분이고 노회찬 의원은 이제 인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상정 의원도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다른 이제 진보 정치를 하다가 지금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로 노조의 조직적인 힘을 받아서 또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국회에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별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국회에 입성을 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같이 노동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런 면에서 노회찬 의원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80년대 노동운동에 투신하셨던 분들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굉장히 많이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기성 정치권에서 뭔가 진보 정치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진보 정의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정의당까지 오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는데 노회찬 의원은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서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보 정치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일에 연루가 되면서 스스로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요. 당시에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도 일부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는데 마음을 바꿔서 보수 정치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진보 정치권에 남아있기도 했는데 노회찬 의원만큼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꼭 만약에 TV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김성환 평론가께서 또 분명하게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가 오늘 연결식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싫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목도 참 가슴에 와 닿고요. 또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왔는데 함께 진보 정치의 끝을 보자던 그 약속 꼭 지켜내겠습니다. 정의당이 노회찬과 함께 기필코 세상을 바꿔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정의당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으로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또 당원 가입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또 후원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제가 약간의 충고를 드린다면 분명한 정체성은 지키고 또 진보 정치의 길을 가시되 조금 스펙트럼을 좀 더 열려 있고 좀 넓게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노회찬 의원께서 그날 돌아가시는 그날 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써놨던 글을 보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말 음식점을 하는 분들 또 영세 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사실은 서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지고 그다음에 소위 정의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우리의 양대 노총 이 노총은 사실은 이 뭐 어떤 기득권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개혁도 정의당이 좀 주도를 해나간다면 오히려 노총과 대화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보 정치의 그 길을 그대로 계속 가시면서도 소위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소외된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을 좀 이렇게 챙기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노회찬 의원이 정치를 해왔던 스타일 또 정의당 진보 정치를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데 노회찬 의원의 역할이 정말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그 말과 행동 자체가 진보 정치를 보여줬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배우 박중훈 씨한테 나는 말보다는 글보다는 행동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국회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국회 안에서 기성 정치를 하는 것처럼 세력 싸움을 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 사회 약자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더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것 같고 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 과거에는 누구를 타도하자, 누구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많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해학적으로 표현했던 방식 그리고 촌철살인으로 표현했던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정의당의 말씀을 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그 말씀을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 추도식 장면 좀 보여드리고 네.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추도식 조금 전에 김동완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영화배우 박종원 씨도 참석을 했었고요. 유시민 전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지금은 작가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노회찬 의원에게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다음 생은 저도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만나는 첫 순간부터 형이라고 할게요. 잘 가요. 회찬이 형. 가장 최근에 뵌 게 1월 달에 지인과 함께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술이 조금 올라서 우스갯소리로 형님 왜 이렇게 잘생기시고 멋있어요? 했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원래 멋있고 잘생겼어 하시면서 그 여유롭게 웃어넘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게 마지막으로 뵌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저 주문이에요. 듣고 계시죠? 형님 그리워요.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거는 이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모두가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어제 추도식에도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런 추도식과 연결식 장면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연세대 대강당에서 있었는데 1,600석이 가득 차고 계단까지도 꽉 찼는데 굉장히 숙연하고 아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의 생전에 영상이 나올 때는 아주 눈물바다가 됐는데 추모 영상이 나올 때요. 앞서 봤던 유시민 전 작가죠 지금.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가 내가 회찬이 형을 좋아했던 것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요. 박종원 씨는 14년 전에 영화 배우로서의 팬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유권자로서 이렇게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선거 때 같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형님 아우하면서 굉장히 가까이 지냈는데 이렇게 황망한 죽음을 당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늘 강인한 모습을 보였던 심상정 전 대표가 어제 추도식 때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었습니다. 김동완 평론가 아까 말씀하셨던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에게 어떤 과제를 남기고 떠났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정의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요. 예. 오히려 민주당에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함께 사실은 학생운동도 하고 유신반대 투쟁부터 예. 시작해서 노동운동을 거친 일종의 이제 86그룹들이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세대 경험들을 하고 같은 진보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민주당의 86그룹은 정치인을 닮아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회찬 의원은 우리 사회 약자를 닮아갔습니다. 그 86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결국 같은 지향을 갖고 왔지만 그 지향에서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정의당밖에 없고 민주당은
기성 정치권을 점점 닮아가서 보수화 경향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결국 이제 그 야당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86 그룹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다른 모습, 그 삶으로 보여줬던 86 그룹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민주당 86 그룹들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고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86 그룹들,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서슬 펄었던 군사 정권 시절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했던 86 그룹들 지금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실 때 이야기는 민주당 86 그룹이 정치인 닮아간다라고 하는 자막이 나갔는데 아마 기성 정치인을 닮아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는 오늘 주영길의 뉴스브리핑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노회찬 의원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리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다음 달에 새로운 대표를 뽑게 됩니다. 어제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 예비 경선을 통해서 3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습니다. 어떤 후보들일까요? 이렇게 개혁을 좌절시키고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굳건하게 맞서야 합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로 맞서야 합니다. 이제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결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말뿐이 아닌 일꾼이라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이지 싸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의 아이콘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친문 비문을 넘어서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영원함이 모이고 세대를 넘어야 됩니다. 일단 세 분에게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충 3명이 누군지는 시청자 여러분 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해찬 의원,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는데 이변입니까? 아니면 예상됐던 결과입니까? 짧게 대략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됐던 네. 결과다. 이상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해찬, 김진표 두 분은 안정적으로 진입할 걸로 봤고 세 번째는 결국 송영길 의원, 이인영 의원, 이정걸 의원 3파전으로 봤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들어왔으니까 예상대로 됐다고 봅니다. 인광기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누구나 이해찬, 김진표 두 후보는 무조건 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 6명이서 누가 1등을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3등이 누가 될 것이냐. 물론 어제 표수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는 득표순위를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민주당 내부 규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컷오프의 3등이 누가 될 건가, 3명 안에 누가 될 것이냐였는데 그것이 나머지 이인영, 김근태계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선의 박범계, 3선의 이인영, 그리고 5선의 이종걸, 4선의 최재성, 초선의 김두관. 뭐 어느 하나 호락호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결국은 지난번에 한번 2년 전에 고배를 마셨던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해찬 의원이 7선, 김진표 의원이 4선, 송영길 의원도 4선. 그런데 나이로 보면 이해찬 의원이 60대 중후반, 김진표 의원은 70대 초반, 송영길 의원은 50대 중반, 50대, 60대, 70대가 골고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이해찬 의원은 충청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은 경기, 송영길 의원은 호남 출신. 그래서 이 지역 기반도 상당히 서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3파전이 제법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고요. 8월 3일부터 아마 순회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유세를 순회한다고 하고 하죠. 8월 25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3명이 어떤 정치인인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컴퓨터 그래픽도 혹시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의원은 역시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당시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이해찬 의원의 리더십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기억이 있고요. 김진표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중용했던 인물입니다. 전 경제부총리 지냈고요. 송영길 의원은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이 직전까지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북한도 방문하고 왔는데 민주당 경선에 공정하게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예비경선 직전에 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스스로 밝혔죠. 맨 마지막 줄을 보니까 이해찬 의원은 친노 좌장 대세론, 김진표 의원은 경제통 조직력, 송영길 의원은 다크호스 신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문은 무슨 뜻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세 명 다 모두가 다 친문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좀 결이 다릅니다. 김진표 의원은요,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친노에 가깝죠. 그런데 그 후로 이제 구친문,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은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 그러니까 배지가 있는 친문들이 상당히 미는 친문이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은 원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친문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화영이라든가 정청래 전 의원 이런 쪽들이 상당히 밀고 있고, 송영길 의원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비문으로 사실은상 분류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까 나이나 지역이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의 경력, 총리, 부총리, 그리고 인천광역시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선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3명을 가지고 이렇게 최종 본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흥행으로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사실 2년 전 그 당시에도 대표 경선에 나왔었는데 예비 경선 때 한 표 차이로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탈락을 했었어요. 이번 예비 경선에서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비록 득표수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다. 2년 전에 그 기억이 그 현장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표수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송영길 의원이 절치부심으로 당대표 선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호남 쪽의 지원을 좀 받은 측면이 있고요. 사실 또 한 번 컷오프 되면 진짜 망신이라는 얘기가 그 송영길 의원 쪽 그 일종의 이제 캠프를 꾸리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그쪽 인사 입에서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2명, 이해찬,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송영길 의원이 여기에 이제 3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그런 이제 동정표의 어떤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당대표를 준비한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했던 것은 국회의원하고 원외 그리고 광역 기초단체장 하는 400여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 25일 날 하게 되는 본선에서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대의원 투표가 45%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ARS 투표가 4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10%,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 경선에서 했던 무슨 지역위원장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갖고는 안 되고 상당히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젠 대중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국민참여 경선, 완전 국민 경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씩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지점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과 대의원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난 한 10년 동안 돌이켜 보면은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면서 그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민주당 경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당원, 대의원, 책임 당원이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연께서 워싱턴에 계셨지만 미국의 선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모든 국민이 당적을 안 가진 국민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한동안 우리는 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양 그랬지만 지금 민주당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이 85%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당원 여론조사까지 하면 90%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의 장악력, 조직력이 강한 분이 당대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영길 의원이 매우 선전을 했지만 송영길 의원이 그리고 2년 전엔 비문으로 치부가 됐는데 그거를 희석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이 3파전에 진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 생각이지만 안 그래도 그 이해찬 질문 의원-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조심스럽게 세 분 어느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김진표 두 분의 2파전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해찬 의원이 좀 앞서간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세대 교체론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물론 연세는 김진표 의원도 많지만요. 그런데 이해찬 의원은 당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공천을 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의원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이고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떠는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의 얼굴로 이해찬 의원의 경륜이 있지만 상당히 노회한 이미지가 과연 당의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김진표 의원은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경제대표를 내세우는데 그게 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통합대표 그래서 친문 비문 다 함께 가자. 그리고 폐기와 세대교체 그것도 상당히 바람을 불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민주당 쪽 분들을 만나면은요 이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을 이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뻔한 선거가 되면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사실 흥행하지도 못하고 국민의 관심도 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가 사실은 차기 총선의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문재인 정부 중반을 넘어가고 이제 후반까지 당대표로서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 뻔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가장 당내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대중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로 앉아있을 경우에 뭘 하더라도 과거에 때 총리 있을 때 굉장히 좀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인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야당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문제에서도 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문, 뭐 비문, 친문까지 다 아우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전해철 의원 쪽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바람을 일으킨다고 표현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준비도 많이 해오고 그랬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도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광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제 생각보다도 저희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 몇 명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물론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생각들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종합을 해보건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과연 결국은 문심, 우리가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할 리는 전혀 만무하지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이해찬 의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그동안의 당청 관계에서 당이 좀 밀리고 있다라고 했던 것에서 그런 점에서는 당이 상당히 이제 청과의 대등한 관계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바람직할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라고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제2기 국정 과제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진표 의원 쪽으로 상당히 그쪽으로 이제 무게를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송영길 의원 쪽은
결국은 선거라는 건 표거든요. 누가 예. 지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호남세를 많이 아우르고 있고, 그리고 특히 86그룹, 이른바 86그룹들의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정부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로서 이미 자신의 정치력을 국민들에게 확인을 해줬던 적이 있지요.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두 차례나 부총리를 지내면서 행정력 인정받았고 경제 문제에 강점이 있다. 또 친화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송영길 의원은 86그룹이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리고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해서 인천시장까지 지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국어가 아주 능통하고 영어도 잘하고 늘 공부하는 정치인이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명 가운데 과연 다음 집권당 민주당의 대표는 누가 될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국의 관심이 민주당 대표 경선에 모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좀 놀라셨죠? 오늘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냥 오로지 듣는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뭐 300만 제가 답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니까 아무튼 정책을 세울 때요, 생업과 사업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분들, 사실 근로자만도 못합니다. 근데 그 정책을 사업하고 같이 되니까는 참 너무 힘든 거죠. 같이 그들도 같이 이렇게 소득 분배하는 거는 원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들한테 저희 아싸로 하겠습니다, 건배사로. 대한민국 사람들 다 대통령께서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끼고 사랑합시다. 아싸라는 건배사를 또 하나 저도 배웠습니다. 원래는 아사인데 아싸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가서 퇴근길 시민들 또 자영업자분들 목소리를 들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원래 저 자리에 한 20명 가까이가 각계각층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프 미팅을 하겠다. 그런데 대통령과는 전혀 참석자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같이 올 것이다라고들 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랍게도 대통령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석자들은 깜짝 놀라서 굉장히 반가워했고,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이라든가 서점 이런 자영업자, 그런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구직자, 그리고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경호상의 문제로 사전에 알리지를 못했다, 이런 것들을 배경을 설명을 했고, 이런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청년 실업, 경력 단절 같은 이런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또 그 후에 온 사람들까지 계산하다 보면은 1시간 반 정도를 저렇게 호프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앞이라고 주눅 들거나 그러지 않고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상당히 쓴소리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쓴소리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싸 건배하신 분도 음식점 경영하는데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정말 힘들다. 우리도 생계형 자영업자인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했고, 그 도시락 배달업체 운영하시는 분도 이 알바를 쓰기 위해서 공고를 내는데 도대체 오는 사람이 없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다들 퇴근 일찍 하니까 야식 도시락 배달하는 게 확 줄었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취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저는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쇼라고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이벤트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저분들의 저 어려움을 듣고 정책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이 나왔으면 좋은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추진하는 거를 이해해달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어제는 좀 경청에 좀 더 방점을 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어제 저녁이 또 오늘 노회찬 의원 연결식도 있었고 어제 저녁에 또 그 서울에서도 추도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은 부적절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오늘 SNS 상에서도 많이 나왔던데 말이죠. 김성환 평론가도 그런 글이나 기사 보셨습니까? 네, 뭐 얘기는 들었는데요. 전 뭐 그렇게까지 연결을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더 추모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장례 기간 동안에 아무 일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 문 대통령도 지금 잘 인식하고 있을 거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서민들이 좀 잘 살게 하는 사회, 약자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달라고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그런 분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더 노력한다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꼭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저 자리에 작년에 이미 만났던 청년이 또 같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쇼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모양인데 청와대에서 또 해명을 했죠. 했습니다. 예. 작년 3월 달 대통령 후보 시절에 노량진 그 고시촌의 빨래방에서 만났던 취준생, 취업 준비생을 만나서 다 같이 데리고 가서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서 격려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과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취업 준비생하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야, 이게 뭐냐?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거 맞다. 근데 우리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 후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일부러 초청을 했고 그 18명 중에서 어제 초청됐던 18명 중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걸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날 말고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또 다시 한번 초청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전에 브리핑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먼저 사전에 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오해도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은 광화문 퇴근길 시민들과 어울려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당연히 대통령 일정 취재하고 싶은 욕심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쑥 광화문이나 남대문시장의 어느 선술집에 들어가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소식이 기자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의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그런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과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